이게 3급 기밀로 묶여 있던, 그리고 꽤 조사 기간이 길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 정도 조사를 해서 그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 북한 사회 경제 인식 보고서를 발표를 했죠. 그게 이제 외부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지금 북한이 어떤 경제적인 난관에 처해 있는지, 또 사회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혹은 계층별로 북한 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특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그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지금 북한 정권으로부터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그 조사 결과가 나왔었죠. 지금 장마당 세대는 좀 손쉽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장마당이라는 건 북한의 그 시장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장은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고 공산주의 국가인데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냐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김정일 시대 때 이제 1995년부터 98년 사이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전대미문의 그런 기근 사태가 일어나면서 약 50만 명에서, 혹은 뭐 어떤 학자들은 200만 명까지 추산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수십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굶어 죽는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굶어 죽은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 정부가 기존에는 어떤 식량 배급제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걷어들이는 식량의 양이 너무나 급격하게 줄어들고, 특히나 1990년대 초반에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가 우르르 무너지면서 북한이 어떤 식량난에 처했을 때 손을 벌릴 수 있는 나라가 사라졌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본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고립, 그리고 그런 식량난을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는 관리들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배급 능력이 확 떨어졌고, 그때를 미공급 사태라고 부르거든요. 공급해줄 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북한의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개개인 사이에,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니까 모든 건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대규모적인 경제난을 겪고 난 이후에 북한 정부가 생각한 것은, 특히 김정일이 생각한 것은,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 모두를 먹여 살릴 능력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첫째 인정을 하고, 그러면 당신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바로 북한 경제의 시장화였어요. 시장 형성을 허락하고, 그 시장, 물론 북한 정부의 통제를 받는 시장이었죠. 하지만 그 시장이 어쨌든 사인 간의 어떤 무역 행위를 허락을 했고, 그 사인 간의 무역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통제의 수단은 자릿세였습니다. 자릿세를 내고, 그러니까 즉 세금을 내고 그 자리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 그리고 어느 정도 적법한 물건을 팔아라. 그러니까 뭐 완전히 선을 넘는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은 먹고 살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거든요. 그게 장마당이에요. 그게 2002년 7월 1일 이후에 경제 관리 개선 조치라는 그 정책이 나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북한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북한 사회를 먹여 살리는 가장 첫 번째 동력원이 됐었거든요. 그 장마당 세대의 혜택을 보고 자라난 세대가 장마당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장마당에서 어렵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북한 정부가 제대로 그 정부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해서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걸 본 적이 없고요. 정부가 정부로서 역할을 못하는 모습만 보면서 오히려 본인들을 먹여 살리는 건 본인들의 가족이었다라는 그런 가족주의 중심으로 이제 국가 간에 많이 바뀌는 세대가 장마당 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다른 기성 세대에 비해서 확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북한은 사실 그 장마당 세대가 상당히 자신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가족 중심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런 뭐 흔히 말하면 한국의 MZ 세대와 비슷하죠.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또 문제가 됐던 것은, 이들이 어떤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계기가 한류 문화를 수입하면서, 한류 문화가 북한에 본격적으로 퍼지면서 이 한류 문화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 내지 소비자가 장마당 세대였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장사를 하기 때문에 남는 시간이 많아요. 자식들은 집에서 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문화적인 콘텐츠로 눈을 돌리잖아요. 우리가 뭐 옛날 70년대 80년대 뭐 못 사던 시절에는 뮤지컬 이런 거 보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뮤지컬 정도 보는 건 솔직히 큰 무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의 어떤 장마당 세대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니까 어떤 한국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북한 정부의 비판적이고 북한 체제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나게 된 것이죠. 그런
문제점을 북한 당국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장마당 세대를 소위 때려잡기 위한 그런 다양한 어떤 반인권적 정책들이 2020년 이후로 본격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독재자의 오판이 쌓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저는 이런 얘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어느 순간 갑자기 뭐 멸망할 거다 이런 유의 사고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벽을 쌓는다라는 것은 사실 그 북한의 어떤 그 DMZ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남한으로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쌓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북중 국경 일대에 완벽하게 철조망으로 이제 둘러싸고 있고, 지뢰도 매설했어요. 국경에 지뢰를 매설하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함정까지 파서 그 함정 밑에는 뭐 쇠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아예 중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온 나라를 감옥화하고 있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남한 지우기. 그러니까 더 이상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 아니고 뭐 같은 역사도 아니고 이제 완전 별개의 나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의 그 바탕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북한의 어떤 청년층이 남한에 대해서 동경하고 남한의 문화를 사랑하고 또 남한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북한 정부가 봤을 땐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한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저는 하지만 어떤 한 번 시작된 변화의 흐름이 막는다고 막아질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한국이 그런 과거가 있잖아요. 우리도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탄압한다고 얼마나 많은 악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군부 정권이. 하지만 그게 막아집니까? 결국은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북한도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주애에게로 후계 구도가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서 어린 여성이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오른다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두가 상상하기 어려웠고 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김정은은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는 최근에 김정은이 내리고 있는 결정들을 보면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충분한 어떤 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등 떠밀려서 혹은 쫓기면서 나오는 그런 성급한 조치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주애가 만약 정말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권력을 이양받게 된다면은 저는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거라고 봐요. 일단 북한의 군부가 과연 그 여자가 본들을 지휘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군 통수권자가 최고 사령관이 지금 현재 김정은이거든요. 그러면 김여정이 그 최고 지도자가 되면 군 통수권을 다 받을 텐데 뭘 알겠습니까? 군사작전에 대해서. 사실 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군이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군에 대한 장악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장악력을 보여주기에 과연 김주애가 적합한 인물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김주애는 북한 청년들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김정은은 지금 청년층을 거의 뭐 개패듯 때려잡고 있잖아요. 2020년부터 지금 기회가 있으면 때려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통제하는 것과 다르게 김주애는 머리도 길고 명품으로 도배하고 있고 전혀 북한이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사상적인 높이에 걸맞는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뭐 머리를 귀 밑까지 잘라라, 뭐 치마를 입지 말아라, 뭐 하이힐을 신지 말아라, 뭐 등등의 다양한 세부적인 하지 말라라는 조건이 있는데 김주애는 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 지도자가 모범이 되거나 혹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쟤는 뭔데? 우린 다 이렇게 통제하면서 쟤는 최고 지도자 딸이라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김주애는 지금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마지막 허들은 만약 김주애가 권력을 이양받게 된다면 그 주변에서 김주애의 권력을 노리는 사람이 과연 없을까? 그러니까 김주애의 정통성을 문제 삼을 근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김여정도 있고요. 김여정도 김씨입니다. 뿌리로 봐서는 김여정이 더 가까워요. 김정일의 딸이지 않습니까? 또 김여정은 김주애와 다르게 꽤 오랜 시간 오빠를 보자 하면서 쌓은 나름의 경력도 있고 따르는 세력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과연 김여정이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조카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것을 두고만 볼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요인이
김여정의 발목을 잡는 가장 결정적인 위험 요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에 통일부로부터 나온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보통 첫째를 아들로 알고 있는데 첫째가 김주혜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사실. 아무도 모르고 아마 우리 국정원장도 모를 겁니다. 그 정도로 철저히 보안에 가려져 있는데 그 김주혜한테 동생이 있을 거다라는 건 어느 정도 확인된 사실인 것 같아요. 김씨 일가가 필요한 사치품을 수입하는 통로로 남자 애기 옷이 몇 번 들어가고 뭐 남자 뭐 어린이 장난감 이런 것도 들어가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하지만 첫째가 아들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첫째가 김주혜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 걸로 봐서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김주혜가 권력의 후계자로서 혹은 지금 아버지를 수행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는 이게 단지 어버이 수준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정말 어버이의 모습만 보여줄 거면은 뭐 군부라든가 뭐 미사일 발사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뭐 어린이 공연이라든가 뭐 다른 뭐 어린이들을 만날 때 데려간다든가 뭐 외국 정상을 만날 때 데려간다든가 뭐 이런 식의 가족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김정은이 김주혜를 데리고 다닐 때 항상 보면은 군부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고 군부 최고 지도자들이 김주혜 앞에서 무릎 꿇고 뭐 무슨 김주혜 설명을 듣는 장면이 나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현장에 데리고 가고 위성 발사 현장에 데리고 가고 김정은의 최대의 업적으로 꼽히는 현장에는 늘 김주혜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김주혜의 업적에는 아까 김정은의 업적에는 김주혜가 항상 함께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고 이것은 권력의 후계자에게 보통 권력을 넘겨주는 그 이양 과정에서 보여주는 업적 쌓기의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김정은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기식으로 데려다니는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섣부른 억측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게 진짜라면 북한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죠. 혹은 북한 주민들한테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아니 언제는 김주혜가 후계자라며 또 갑툭튀한 쟨 또 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김주혜가 후계자가 되는 것이 순리상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김정일 시대에는 본인들의 무능함을 알고 그리고 그 유능한 민간인들과의 민간 사업자들과의 어떤 그 연대라든가 혹은 연결고리를 통해서 북한 경제를 조금은 스무스하게 굴러갈 수 있게끔 약간의 자유가 있었거든요. 아주 약간의 자유. 김정은 시대에는 일단 그런 융통성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플렉서블 해야 사실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거잖아요. 마냥 딱딱하고 마냥 사실 굳으면 깨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물렁물렁하고 이러면 잘 안 깨지잖아요. 오래가고. 김정일과 김정은의 결정적인 차이는 경험 부족에서 오는 그런 유능함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정일을 전혀 고평가하거나 뭐 올려치기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김정일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사람이고 독재자 중에서도 최악의 독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김정은과 김정일을 비교했을 때 김정일이 조금 더 나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김정일 때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의 관료들이 경제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굴러가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외화벌이라는 임무를 주어서 다량의 어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줬거든요. 우리가 보통 떡방앗간에 있는 사람이 떡을 좀 더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외화를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은 외화를 보유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계획된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당자금은 꼬박꼬박 갖다 바쳤거든요. 약간의 공생관계가 있던 겁니다.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공생관계를 통해서 북한 정부가 요구하는 그 김정일이 요구하는 외화를 갖다 바치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콩고물을 자기가 가져가고 이런 공생관계 속에서 북한 경제가 나름 성장을 했거든요. 유엔 제재가 그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 중반, 후반에도. 하지만 북한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경제는 김정일 땐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김정은 때 들어와서는 플러스 성장을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항상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지휘했던 사람이 장성택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혹은 동남아시아에서 그 외화벌이도 다양한 수단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뭐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중국 가서
뭐 북한 레스토랑 가서 이렇게 뭐 먹으려다가 제지당하고 오는 이런 영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북한식 레스토랑을 그 모델을 개발한 사람도 장성택이고, 뭐 탄광이라든가 광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북한산 어떤 광물을 캐내서 중국과의 어떤 밀무역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인 사람도 장성택이고, 뭐 그 북한 선박을 다른 나라 선박처럼 속여가지고 정제유를 이제 몰래 들여오는 것도 장성택이고, 북한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장성택이고, 장성택은 상당히 머리가 비상하고 유능했던 사람이었어요. 김정일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성택 주변에는 그 외화벌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만지는 소위 말하는 북한에서의 졸부들이 많이 하나의 군단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에 의해서 북한 경제가 움직이고 그들에 의해서 김정일의 통치 자금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아버지 김정일이 죽고 나서 김정은이 등장을 했는데 김정은은 자기 수준에 돈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이 있냐라고 이렇게 눈을 돌려 찾아봤더니 장성택한테 상당 부분 그 자금력이 있는 겁니다. 자금을 활용하는 계획도 장성택이 세우고, 근데 김정은은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최고 권력자인데 나한테 돈이 없네. 그리고 저 장성택은 저 돈과 권력으로 날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한 번에 장성택을 척결하는데, 여기서 생긴 문제, 장성택만 처결해야 되는데 장성택 주변에 있던 모든 유능한 일꾼 그 간부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당시의 경제를 좀 알고 또 중국과의 밀무역 관계를 빠삭하게 이해하고 있고, 또 북한이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의 로드맵을 가지고 1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그 일을 해오던 사람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린 겁니다. 뭐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약 2,000명을 죽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때. 근데 한 번에 유능한 경제 일꾼, 그러니까 경제의 그 지식인들이 한 2,000명 정도가 사라지고 또 기업가들이 그 정도가 사라지면은 그 어마어마한 공백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또 중국은 중국대로, 중국은 장성택을 믿고 북한과 거래를 했던 건데, 야, 우리가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한 번에 쳐내면 우린 이제 신뢰관계가 없지.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믿고 이런 무역을 하냐 라는 식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중국과 북한 사이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은 장성택 처결 이후, 그리고 김정남 암살 이후 사실상 돌아오기 힘든 강을 지금 건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김정은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택을 통해서 북한과 거래하고 또 김정남을 통해서 또 북한을 견제하고 했었는데, 김정은은 중국이 믿고 의지하는 혹은 중국이 내세우는 북한의 어떤 그 유력자들을 다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이 마음에 들 리가 없겠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중국과 북한 사이에 또 무역 거래가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네, 장성택 대신에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장성택 때문에 밀려나 있던 사람들 주변으로,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장성택에게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주변으로 밀려났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되게 굶주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뭐겠습니까?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인 거예요. 북한 경제를 살리는 거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주머니는 늘어나는데 북한 경제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 장성택의 작품이었던 장마당을 김정은은 그걸 폐쇄시켰어요. 이제 북한의 장마당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 장마당이라는 걸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어졌던 건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장마당을 통해서 먹고 사는 길이 열리니까 북한 정부의 통제를 잘 따르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여기서 또 오판을 한 거죠. 다시 배급제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모든 식량의 어떤 그 조달권을 정부가 틀어쥐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생명 여탈권을, 생사 여탈권을 본인들이 장악하게 되면은 다시 또 북한의 어떤 그 북한 정부의 북한 사회 장악력이 높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장마당을 폐쇄시키고 외환 거래도 폐지시켰거든요. 똑같은 잘못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북한에서 거의 고난의 행군 수준의 식량난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게 양곡관리법이라는 걸 새로 만들면서 사인 간의 그 농수산물을 팔고 사는 행위를 또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국가가 식량을 장악하지 못하고 다 세워나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착복하고 자기 집 곳간에 쌓아두고 이러면서 사실상 일반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쌀이 배급소에 쌓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미공급 사태가 발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본인이 무능하다라는 걸 죽어도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지금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뉴스가 많이 떴었어요. 그러니까 장마당을 폐쇄한 이유가, 그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봉쇄 기간에 장마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게끔 장마당을 일시적으로 폐쇄시켰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폐쇄된 장마당이 아직까지도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가 허락한 단 몇 개의 장마당, 사실 북한에 한 600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600개가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 않고 제가 듣기로는 10여 개 정도만 운영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줄어든 거죠, 사실상. 그러면 거의 폐쇄 단계라고 봐야겠고, 식량 같은 경우에는 장마당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마당에서도 쌀을 수입하거나 또는 쌀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농민들이 자기 텃밭에서 자기 개인 소유의 텃밭에서 뭐 옥수수라든가 뭐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이런 것들 심어서 소일거리로 파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맹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책임제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책임지고 있는 어떤 그 논밭에서 생산하는 곡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도는 농민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는 안 됩니다. 모두 다 국가가 가져가서 국가가 통제권을 쥐겠다라는 것인데 항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관리들이 너무 무능해서 이걸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라는 거죠.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닙니다. 관리를 못해서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북한에서 최근에 오신 분들의 말을 공통적으로 들어보면 김정일 시대가 살기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를 또 김일성 시대와 비교하면 김일성이 더 나은 사람이었거든요. 김정일보다는. 김정일도 최악의 독재자인데 그 최악의 독재자보다 어떻게 하면 더 못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병크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행동들을 병크라고 하는데 김정은의 병크의 정점을 찍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얼굴이 들어간 독자 초상화를 달고 이제 간부들이 등장을 했고 그 간부들이 등장한 회의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10차 전원회의였습니다. 그 회의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정책들을 결정짓는 자리가 그런 회의인데 그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가장 고위직들이거든요. 가장 핵심 직책들. 그 사람들이 전부 김정은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독자 그 초상화를 달고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요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북한 사회의 김정은 독자 우상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나란히 보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은은 약간 격화시키고 본인이 이제는 유일한 태양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요.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보통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부릅니다. 김정일의 생일은 광명성절이라고 부르거든요. 김일성은 태양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태양절이라고 하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태양절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지 않는 것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건 다르다는 거 아시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건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태양절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4.15라고 부릅니다. 4.15 명절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혹은 뭐 4월 명절이라고 부릅니다. 뭐 그냥 한 단어 정도랑 비슷해진 거예요. 뭐 추석 정도랑. 그만큼 김일성의 흔적들을 지우고 있고 이제는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이제 북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리고 막 이런 얘기도 김정은이 공공연하게 해요. 선대의 업적을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지 말아라. 자기 건 그렇게 과대 포장하면서 아버지, 할아버지는 과대 포장하지 말아라 얘기하는데 제가 이걸 왜 병크라고 하냐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사실 그게 먹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일 시대가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대다수인데 그 와중에 자기 우상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꼴보기 싫겠습니까? 가짠잖아요 사실. 그리고 특히나 김일성 시대를 기억하는 대다수의 노년층은 김정은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 지금 성에 안 찹니다. 김일성 시대 때는 무려 한국보다 잘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대의 어떤 북한의 나름의 영광의 시절을 기억하는 그 윗세대는 김정은이 맨날 저런 거 할 때마다 야 할아버지 때는 안 저랬는데 손자가 왜 저러냐, 손자가 나라를 망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할아버지의 업적을 더 이상 찬양하지 말고 내가 이제 뭐 북한의 태양이다 이래 버리니까 싫은 게 더 싫어지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코너에 몰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애를 후계자로 너무나 성급하게 내세우는 것도 그렇고 장마당 세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너무나 높이는 것도 그렇고 중국을 버리고 러시아를 선택하는 그 김정은의 행보도 참 이상하고 이해가 안 가고 자기의 어떤 독자 우상화를 위해서 선대를 깎아내리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멸망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전에는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있었죠. 근데 그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또 북한 내부에도 자유조선을 따르는 세력들이 있다.
주장을 했었는데 뭐 확인된 바는 없지만 어쨌든 자유조선의 가장 큰 그 활동 중에 하나가 그거죠. 스페인 대사관,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억류하고 또 김부자의 초상화를 이렇게 깨버리고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했던 게 자유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새조선은 심지어 북한 내부에서 북한의 뭐 비석, 김일성의 업적을 뭐 기념하는 비석에 먹물을 뿌렸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이고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게 만약 발각될 경우 거의 뭐 고사총으로 쏠 거예요 아마 그 정도면은. 네, 그럴 행동이 이제는 밖으로 전해질 만큼 북한 내부의 불만이 축적되어 가지고 지금 임계점으로 저는 점점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저는 용케 참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걸 어떻게 견디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 중국의 개입입니다.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죽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그 후계 권력 구도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않은 상태에서 김정은이 급사를 하게 되면은 권력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근데 보통 권력이라는 것은 그 공백을 허용치 않거든요. 그러면 그 권력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뭐 다양한 어떤 주체가 등장을 하겠죠. 내가 앞으로 북한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북한에서 아마 내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내란이 발생했을 때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량의 탈북 난민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공군이 북한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위 이런 거죠. 자국민 보호 혹은 뭐 국경 안정 이런 명분을 가지고 뭐 평안도라든가 함경도라든가 이쪽으로 중국 군대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런 상황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한 번 들어온 중공군을 내쫓기 위해서는 그들과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또 한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김여정과 김주의 사이에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군부가 들어오는 것보다 사실 저는 어쨌든 김씨 자리를 놓고 김씨가 차지해야 되는 자리를 놓고 현재 권력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김여정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아버지로부터 후계자로 인정받은 김주의 사이에 그 차기 대권을 놓고 어떤 식의 싸움이 벌어질지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중요한 부분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김정은과 어떤 전략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엘리트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만약 그들이 김주애도 싫고 김여정도 싫다라고 했을 때 내세울 수 있는 제3의 선택지는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3의 선택지로 만약 대한민국을 선택한다면 대한민국의 협력을 손을 내밀면 우리는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저는 그것이 사실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보는 거죠. 마냥 앉아서 김정은이 죽기만을 기다리거나 혹은 뭐 북한에서 뭐 여러 가지 소요 사태가 발생할 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보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라든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사고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최상의 통일 시나리오는 일단 김씨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현재 김씨 정권이 유지가 되고 그 북한의 저런 독재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어떤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서로 체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치 체제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통일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논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은 북한 체제의 변화다. 그리고 뭐 김정은이 뭐 갑자기 죽거나 혹은 김주애에게로 권력이 넘어갔는데 그 권력의 기반이 약해서 북한의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시 저는 북한의 엘리트가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도움을 받은 혹은 대한민국의 어떤 지휘야 혹은 그 서포트를 받는 북한의 제3의 세력이 나타나서 그 김씨 일가를 좀 척결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권력 싸움의 과정에서 누가 권력을 잡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 뭐 저를 비롯한 다수의 탈북민들은 그들과의 어떤 연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혹은 그들을 우리가 교육시키고 그들과 어떤 무엇인가 어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소위 혁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사람들이 북한의 체제를 만약
접수하게 된다면은 저는 안정적으로 통일을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어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의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화 시켜야 된다고 봐요. 저는 뭐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해서 바로 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그것은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북한 체제 내부가 정비가 되고 북한 체제의 자유민주주의를 이식하고, 또 뭐 선거라든가 또 인프라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면에서 좀 자체적인 어떤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것이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북한의 수준과 남한의 어떤 수준의 격차를 조금 줄이고, 또 그 사이에 남북한의 왕래라든가 경제 협력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자유화를 해서 남한의 어떤 그 사람들이 혹은 북한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불신이나 혹은 그 경계의 마음을 좀 늦추게 됐을 때, 저 사람들은 이제 우리랑 통일을 해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이 된다면 그때는 통일을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항상 점진적인 방식의 단계별 통일 시나리오를 선호하는 사람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일단 북한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은 우리가 갖고 있는 반중 감정만큼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도 북한에 있을 때도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베이징에서 유학을 했음에도 중국에 대한 어떤 선호의 감정이 생긴 적이 제가 별로 없거든요. 뭐 중국 음식을 좋아하고 중국의 역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하지만 그 중국 정치인만큼은 참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북한 사람들 똑같고요.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사실 뭐 갈라진 게 지금 70년이 됐지만 5,000년의 공통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에게 얼마나 많이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침략의 역사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중국을 자연스럽게 경계하는 것이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김정은이 지금 갑자기 러시아랑 가까워진다고 해서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느끼는 친근감은 별로 생기질 않습니다. 러시아는 먼 나라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모스크바와 평양의 사이는 거의 지구 한 바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 심리적인 거리가 러시아와랑 가까워질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 느끼는 그 북한 사람들의 어떤 친근감은 상당히 높고 세대가 변할수록 더 높아집니다. 한류의 영향이 가장 크고요. 대한민국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대한민국에 대해서 동경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할 거 있나요?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거는 당연하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뭐 3대까지 한다고 뭐 이런 불만을 전혀 못 느끼죠. 왜냐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우리의 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북한은 주민의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리고 북한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김일성이 북한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김일성이 창조한 북한에서 김정일이 하고 김정은이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을 신으로 모시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신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은 당연히 존재하고 한 명이어야지 신이 다른 백두혈통이 된다는 거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씨 가문을 굉장히 우상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해외에서 볼 때는 3대가 한다고? 이젠 4대까지 가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당연히 김일성의 자손이니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접하면서 또 라디오 아니면 먼저 온 탈북민들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 쭉 듣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있고요. 또 몰래 책도 역사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소문이 많이 퍼져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는 MZ세대가 있어요. 그 MZ세대가 옛날의 기성세대와 다른 인식 차이가 있어요. 기성세대는 무조건 그냥 당과 수중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데, 이 MZ세대는 희생을 몰라요. 왜? 국가 혜택이 전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내가 살아야 국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부터 살겠다는 거예요. 왜? 국가는 나를 책임 못 줘. 나를 지켜 못 주니까 내가 지켜야 돼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들의
인식이 굉장히 빨리 변화되는 거예요. 북한은 굉장히 집단주의 강하잖아요. 이 집단주의로 인해서 북한 존재를 하는데 이 집단주의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그런 체제가 관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었고 청년들은 이런 말도 하셨어요. 감히 김정은한테는 뭐라고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 바꿀 수 있는 거는 우리다. 또 바꿀 수 있는 거는 한국이다. 우리의 이런 지금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한국이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갔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딱 그러면서 북한의 이 청년들이 조금 충성도도 많이 떨어지고, 예, 그러면서 집단에 나가서 이렇게 조금 충성해야 되는 청년들이 집단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마당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의 그런 짜여져 있는 그런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코로나가 딱 들어오면서 이런 외부 세계의 모든 것들이 차단됐어요. 지금은 북한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해외에 나갔던 사람들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또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해외 파견된 사람들도 못 들어갔잖아요, 한동안. 그러니까 아예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인식 변화가 막 되다가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때 코로나가 안 터졌더라면 북한 김정은이 지금쯤 좀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인식 변화가 커졌어요. 뭐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로 빨리 변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면 북한 그 김씨들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했던 게 있어요. 매년 신년사, 해마다 신년사를 하는데 그때 정말 입에다가 나 기름 번지르르하게 좋은 말만 다 해요. 그래서 신년사 나올 때마다 이랬어요. 아이고 또 거짓말 하고 있네. 그거 신년사는 누가 말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고 또 거짓말 하고 있네. 언제면 저 거짓말 안 할까?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김씨들은 대를 이어가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권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컸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생존이 굉장히 탈골있고 당장 내 자식한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풀죽도 겨우 먹이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불만을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김정은이 뭐 말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몇 년 전에 쇼를 한 거예요. 울면서 미안하다. 내가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여주겠다 약속했는데 우리가 이게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미안하다. 조금만 더 허리띠 설렘해달라. 내가 곧 해주겠다. 막 이렇게 막 울면서 막 처음이에요. 그 김씨들이 반성을 하면서 그렇게 막 울면서 막 신년사 한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때 주민들이 또 뭉클했겠죠. 아, 뭔가 어린 장군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저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이 딱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뭔가 희망이 있네. 예, 젊은 사람이고 유학도 갔다 왔다고 하니까 뭔가 우리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게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반란까지는 못해도 조금 뭔가 이렇게 움직임, 그 나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게 어떤 식이냐면 뭐 김정은을 내려오고 탄핵시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북한은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조금 우리 어떻게 하면 조금은 우리 삶이 조금은 잘 살지 않을까?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네, 근데 탄핵까지 막 정말 반란의 민주화까지 일어나가지고 탄핵까지 가고 이거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히요, 북한 일반 주민들은 흰쌀밥에 그냥 고기국도 아니에요. 나 흰쌀밥을 그냥 원 없이 먹고 죽는 것도 소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솔직히 한국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이고 싶을 만큼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그래도 꼭 이것만큼은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되지 않겠니라는 거는 한우. 왜냐면 북한에서는 소고기를 먹으면 죽거든요. 북한은 소를 잡거나 소를 잡아서 먹으면은 그거는 거의 사람을 잡은 거나 같게 취급하기 때문에 사형을 해요. 처형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고기를 먹는 게 그렇게 드물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뭐 유엔에서 지원으로 소고기가 들어가면은 그 소고기들이 이렇게 조금 퍼져가지고 먹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좀 간부들은 중국에서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이렇게 밀수로 해서 소고기를 먹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소고기를 못 먹은 탈북민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북한 소고기를 먹어봤지만 저는 소고기는 껌같이 질긴 소고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한우를 먹으면서 와, 거긴 이렇게 부드러웠어를 느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네, 먹는 소고기 또 아니면 목숨 걸어도 못 먹는 소고기를 한국에 와서 정말 마음껏 먹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제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북한 주민들은 그 정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진짜 정말 기본적인 생존권도 보장 못 해주면서 맨날 미사일을 만들고 군에다가 뭔가 계속 이렇게 군사 쪽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은 이제 한 20년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권에서도 김씨 일가에 대한 거는 잘 몰라요. 한국에 나와서 우리도 알게 됐어요. 김씨 일가들의 그런 화려한 삶이라든가 김씨들이 그런 부하방탕한 그런 막 생활하고 있잖아요. 막 김정일이 막 부인 몇 명씩 되고 이런 거를 일반 주민들이 정말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김정일도 김정은도 힘들게 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막 정말로 애쓰고 있구나. 근데 아니잖아요. 밖에 나와보면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그걸 알면은 사대까지 불가능하지만 그런 정보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는 사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왜? 김정은도 저희는 그랬어요. 쪽잠에 제기밥 먹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제기밥이 어찌 보면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영양가 있는 제기밥인 걸 모르고 우리같이 풀만 들어가 있는 제기밥인 줄 알고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이 등장하거나 김정일이 등장하면 막 우는 거예요. 고생하신다고. 왜? 모르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상류층들이 한 10%도 안 되죠. 1%, 5% 정도 미만인데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아도 자기들의 생활은 국가의 혜택으로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쉬워요, 사는 게. 그러니까 굳이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알려봤자 이들은 자기가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또 그들이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다? 그거는 내 가족을 죽이는 일이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김부자 한 명만 제거한다 해가지고 이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김부자 옆에 있는 이 핵심 계층들 있잖아요. 이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들이랑 같이 모두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3대에서 끝나겠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빨리 깨워야 돼요. 이게 인식이. 그래서 막 깨어나다가 코로나가 딱 멈춘 거야. 그 인식이 깨어나는 그 부분을. 그 코로나 때 북한이 아예 밀수를 다 막아버리고 모든 국경에 2m짜리 탑을 쌓았고요. 그리고 220V 전류를 흐르게 다 설치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3년 동안에 북한은 정말 많은 국경 봉쇄를 해버렸어요. 지뢰를 다 매설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가끔은 요즘 생각해요. 북한이 코로나를 퍼뜨린 거 아닐까? 정말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이러다가는 정말로 북한이 뭔가 변화되겠는데? 북한 주민들이 정말로 급속도로 이게 인식의 변화가 컸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되면서 싹 다 막혀버렸어요. 그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북한 정권은 그 주민들의 이탈을 막기 위하여 전역에 다 꽝꽝 묶어줘. 이제는 정말 북한이 거대한 감옥인 거예요. 그 한국에 오니까 이런 별명이 있더라고요. 드라마 빠순이. 제가 그게 속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드라마를 봤어요. 제가 맨 처음에 본 드라마는 가을 동안 그리고 천국의 계단. 근데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남조선이라고 제가 본 게 아니고 한국이라고 봤는데 그 한국이 남조선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재밌다고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 동화를 한 11번 봤거든요. 제가 반복해가지고 그러다가 크면서 어머 이게 남조선이었네를 알고 너무 충격했던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는 유치원 선생님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남조선은 못 먹고 못 살고 아프면 눈 팔아서 엄마의 병을 거치고 아직도 깡통 차고 다니고 막 이런 걸 배워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드라마를 보면 아니잖아요. 라디오 들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멘붕이 처음에는 막 그때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구나를 알게 되면서 더 빠져들게 되었고 마지막 본 드라마는 꽃보다 남자. 그걸 딱 보는 순간에는 정말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불은 한국에 와서 제가 봤거든요. 그 뒤에 북한의 뒤에부가 안 나와가지고 앞에만 보고 뒤에는 한국에 와서 봤는데 그것도 너무 새롭더라고요. 어디다 정해놓고 파는 게 아니고요. 일단 북한은 장마당에서 모든 걸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시장인데 우리는 시장이 아니요 살 데가 많지만 북한은 장마당이 있어야만이
모든 주민들의 이게 생존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마당에 나가면 그런 CDR이라든가 영화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허용되어 있는 뭐 옛날 소련 영화라든가 아니면 중국 영화도 허용한 거지 현대작 말고 그런 걸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뭐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국 드라마가 나오죠. 예, 그래서 근데 한국 드라마는 밤에 사거든요. 웬만하면. 왜냐면 낮 시간대에 사면은 서로가 얼굴을 알기 때문에 얼굴 보기 때문에 걸렸을 때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 시간대 장마당에 나가서 한국 드라마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있었던 이 모든 일은 서로 이 순간 이후로 잊자. 이렇게 딱 하고서 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암거래를 하다 보니까 간혹 사기 당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고액을 주고 샀는데 집에가 딱 키면은 한국 드라마 누가 나오겠어요? 이민호가 딱 등장만 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범위가 있는데요. 그런 걸 주어서 보고 한국 거잖아요. 그러면 친구한테 팔고 또 주인한테 팔고 이렇게 도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게 북한에는 보면 이게 지하에서 아예 이렇게 그 복사를 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드라마 전문. 그럼 그런 사람들 손에 딱 가면은 그거를 대량으로 판매가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앞에 중국이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넘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서 이 드라마를 무제한을 복사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유통이 한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인을 통해서 돌아가는 게 있고 아니면 아예 유통이 복사해가지고 유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게요. 김정은이 워낙 막기 힘드니까 계속 해마다 새로운 그런 막 악법을 만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막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그 심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또 하고 싶어 하고 또 특별히 막 통제하면은 막 몰래 하는 게 또 막 스릴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와서 보면은 지금도 한국 드라마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봤던 한국 드라마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북한에 살 때 그 삶과 한국 드라마의 삶이 너무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너무도 다른 세상인 거예요. 북한에서는 정말 사랑도 마음 편하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는 사랑도 너무 막 로맨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저런 삶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막 점점 더 빠져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뻔히 아는 삶이면은 그렇지 뭐 될 텐데 우리는 지금 그렇잖아요. 드라마 하다 뒤에 나오면 작가가 또 사람 죽이겠네. 저 뒤에 뭐 이런 여유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저 막 빠져드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더 어렵지 않을까. 사람이 그런 심리와 플러스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세상이다 보니까 더 빠져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정은이 그렇게 막기는 쉽지가 않겠다. 오죽하면 예전에는 성인은 처형을 했었지만 그런 청소년은 사용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청소년도 2명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막 군인들도 사용을 하고 아니면 막 수용소 보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걸 봐서는 굉장히 막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는 거의 마약에 나갔기 때문에 한번 손대면은 계속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끊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능도 있었어요. 예능도 있었고 교육 프로그램도 들어왔었고. 근데 요즘엔 조금 들어가기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는 밀수도 하고 막 무역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아예 딱 모든 걸 차단하다 보니까 조금 유입되는 게 힘들다고. 국경을 통해서 유입되는 거는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유입 하나로만 본다고 하면은 뭐 풍선을 띄운다거나 아니면 뭐 또 강물에다가 또 이렇게 띄우는 게 있거든요. 보셨어요? 역시 페트병에다가 넣어서.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거는 그래서 그나마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접하지 않을까. 국경으로는 지금 아예 봉쇄가 되어가지고 빨래하러도 못 가고 물길도 못 나가요. 강가에. 나가면 즉시 아예 쏜다고 할 정도거든요. 통화해 보면.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가면 조금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 유튜브는 그 우리처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말로는 개인이 한다고 하지만 국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막 우리 한국 사람들 보기에는 되게 자연스럽고 굉장히 편해 보이고 우리랑 다를 게 없네라고 하지만 그건 100%말 한마디까지 다 국가의 컨펌이 나와가지고 하는 멘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북한 전체를 볼 수가 없고 북한에서도 유튜브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대외적인 걸 굉장히 잘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그런 홍보를 잘해야만이 워낙 국제사회에서 인권 가지고 떠들고 있고 북한의 막 그런 사람들의 막 그런 침해, 생존권 막 이런 문제도 워낙 많이 이슈화 되다 보니까 자기들 딴에는 굉장히 그 나라에 대한 홍보, 선전화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전에는 굉장히 힘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전 쪽에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딱 맡고 있잖아요. 그만큼 북한은 선전 쪽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거짓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거짓을 계속 포장을 해야지 안 그러면 한순간에 와락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외만큼은 정말 엄격히 하고 있다. 왜냐면 그래서 외국인들도 보거나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보면은 북한 하면은 평양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북한에서 내보내는 대외 이미지를 많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인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북한에서 꾸민 선전용에 불과한 거죠. 처음에는 제가 유튜브 한다는 게 놀라웠고요. 개인 유튜브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주변에서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좀 이거를 알리고 싶다라는 사명감이 생겼던 게, 북한을 알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감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활동도 막 6년 했던 것 이유도 북한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컸었고요. 근데 방송으로 나오는 북한은 제가 했던 그런 모란봉 클럽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제작진이 의도하에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개인 유튜버는 내가 정말 알리고 싶은 부분을 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이런 걸 알리고 싶어요. 일단 먼저 우리 탈북민들이 잘 사는 게 탈북민들이 여기서 사는 모습이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통일이 다가오는 하나의 희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개척하는 게 먼저 온 탈북민이기 때문에 우리 탈북민들의 개개인의 그런 삶과 또 이런 우리 한국에서의 정착 과정을 알리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특히 역사에 남을 만한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게 알리다 보면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런 소식이 들어가서 그 주민들이 꼭꼭 쌓여있던 세뇌가 벗겨지는 순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북한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게 많지가 않았는데 한국에 와서는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가질 수 있을 만큼 다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길 만큼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일단은 가장 큰 목표는 통일을 향해서 가야 되는 선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플러스 저는 조금 복지단체 같은 고아원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운영하고 싶어요. 그래서 통일 안 되었을 때도 여기서도 지금 많은 고아들이 힘들게 살고 있고 또 탈북민들의 2세가 나오고 있고 조금 이런 친구들의 케어와 함께 통일됐을 때 북한에 엄청난 고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아들에게 조금 따뜻한 집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희 어린 시절의 아픔을 견디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친구들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너무 막 폐쇄적으로 가고 있고 김정은도 막 이상하게 막 돌발을 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어물풍선으로까지 돌발하고 있고 정말 그래서 솔직히 지금 북한이 굉장히 힘든 상태고 고립에 있는 상태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지금 엄청난 아사자를 겪고 있거든요. 지금 그 정보를 들으면은 엄청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그만큼 힘들면은 북한 정권도 그만큼 힘들거든요. 자기들은 아무리 허위호식 한다고 해도 힘든 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정말 발악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는 5년 뒤에 10년 뒤에 북한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까지 정말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확 변화? 조금 애매한 질문이긴 해요. 굉장히 어렵고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바람 같아서는 지금의 북한의 그런 고립되고 막 북한의 이런 행동들을 봐서는
분명히 반드시 변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 체제하에 살고 있는 그런 변화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지만 분명히 어떠한 변화는 생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그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당을 창당하려고 이렇게 막 데모를 했다가 적발되어가지고 처형당한 일이 있어요. 그걸 딱 접하면서 제가 정말 전 충격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최근에 생겼다는 거는 정말로 그건 북한의 변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5년 뒤, 10년, 5년 뒤까지는 몰라도 10년 뒤는 정말로 북한이 엄청난 변화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체제로 가야겠죠. 두 체제로 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체제로 갔을 때 북한의 변화는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통일되면은 북한의 사람들이 다 우리 한국으로 오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그쪽으로 가거든요. 저도 통일되면 저는 바로 북한으로 가서 뭐 북한에 사는 게 집은 한국에 두지만 저는 북한에 가서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올 일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북한의 변화는 정말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변화가 있을 거고 그리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에너지 효과가 저는 엄청나게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이 부분은 장담하고 싶어요. 10년 뒤에 북한이 반드시 변화된다. 두 번째는 한 체제에서 산다고 하면은 북한이와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엄청난 거대한 강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조금 그걸 막지 않나 제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북한에 있는 그런 자원이라든가 또 북한 주민들의 그런 원동력이라든가 북한 주민들의 일자리 우리 한국에서는 일자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에요. 북한 사람들도 그 체제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는 거지 굉장히 똑똑하고 생활력도 강하고 정말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를 저희가 한국에 와서 느끼거든요. 근데 북한 주민들도 우리 체제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하면은 변화가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력과 우리의 발전되어 있는 지금 한국의 이런 모든 것들이 북한에 들어가면 저는 정말로 미국, 중국, 일본 그 나라들보다 더 이상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기대는 엄청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희는 그냥 탈북민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런 그런 꿈을 꾸다가 갑자기 미소가 쓱 짓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러면서 그런 상상도 가끔씩 합니다. 저는 유튜브 시작할 때 북한에서는 유튜브 못 보거든요. 중국에서 유튜브 못 보고. 그래서 이게 북한 주민들이 나중에 정말 역사에 남아서 이런 내용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북한에서 번대요. 네, 유튜브를 번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반가웠고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만약에 지금 저를 보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의 동창, 나의 지인들은 내 얼굴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이 말은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배워주는, 북한에서 알려주는 모든 내용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개인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엔 기성세대에는 정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잘 산다라고 끝났다면 지금 MZ세대는 한국 드라마 보면서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탈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한에 있는 내 친구, 우리 지인들이 탈북의 길이 막혀가지고 지금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데 조금만 버티고 살다 보면은 다시 꼭 만날 날이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 나는 매일 더운 물과 찬물로 샤워를 하고 운전하면서 정말 전국을 다닐 수 있고 얼마 전에도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가왔단다. 얼른 빨리 와서 함께 살면 좋겠다. 안녕.